이 거대한 조각된 사람 머리들은 무게가 최대 20에서 25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이 멕시코 여러 주에서 발견된 거대한 머리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 섬뜩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는 기원전 1200년부터 이 거대한 조각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이 1.8m, 무게 3.6톤에 달하는 이 조각상들은 화산, 현무암 바위 하나를 깎아 만든 것으로 소름 끼치도록 닮은 코와 얼굴 때문에 학자, 고고학자, 심지어 이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공포와 신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인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이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린 듯 보입니다. 주제 숙달. 올메 문명은 북아메리카의 걸프만 연안에서 발흥한 주요 메소아메리카 문명입니다. 그들의 언어, 예술, 사회체계는 이 지역의 조직적인 삶에 대한 초기 관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두상입니다. 현무암 덩어리 하나를 깎아 만든 이 거대한 조각상들은 넓은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약간 사시인 눈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두상들은 한때 사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널리 여겨지며 올메 문화의 중심지는 오늘날 멕시코만 연안, 주로 베라크루스와 타바스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공동체들은 조직적인 지도력, 체계적인 노동, 그리고 명확한 권위 체계를 갖춘 복잡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 중심지 중 하나였던 로마는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 중에서도 특히 거대한 석상들은 그 용도와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어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초로 알려진 거대 석상머리는 1862년 호세 마리아 멜가리 세라노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이 발견은 멕시코 밖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이후 잊혀졌다. 하지만 1938년 미국의 인류학자 매튜 스털링이 메소아메리카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전 발견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비슷한 기념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새로운 발굴 작업을 촉발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한 발굴 작업에서 스털링 연구팀은 약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뚜렷한 인간의 특징을 보여주었고 멕시코만 연안의 초기 거주민들을 닮은 듯 보였다. 이 발견은 언론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스털링은 이를 발판 삼아 멕시코만 연안을 따라 더 남쪽으로 탐사를 진행할 시간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트레지포테스 탐사 중 스털링은 스텔라 해라는 이름의 금이 간 현무암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이 기념물에는 독특한 기계식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추상적인 제규어 형상 또는 왕좌에 앉은 통치자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이 이미지는 스털링과 그의 연구팀으로 하여금 문명의 연대를 제고하게 했고 거대한 두상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작업이 193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무암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이 고고하게 도입되지 않았던 터라 연구자들은 돌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 또는 기념물이 언제 조각되었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기 발견에 고무된 스털링은 아내인 마리안 스털링과 고고학자 필립 더커를 포함한 소규모 팀과 함께 추가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러 개의 거대한 머리 조각상이 추가로 발견되고 기록되었으며 이는 이후 타포테스에서 샌로렌조에 이르는 멕시코만 연안에 흩어져 있는 17개의 알려진 사례 중 가장 초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샌로렌조에서 10개의 거대한 머리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연대 측정 방법은 수목 연대 측정법에 국한되어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이 거대한 석상들을
올매 문화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석상들을 통치자, 군사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고위층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신들의 땅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존경받는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기념물을 세우는 오랜 인류 전통과 일맥상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학자들은 이 거대한 석상에 새겨진 세부적인 모습들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 헬멧과 매우 유사한 머리 장식은 이 조각상들이 메카닉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또한 각 머리 장식에 뚜렷한 디자인 요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공통된 상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표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두 조각상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얼굴 특징과 머리 장식의 차이는 각 조각상이 서로 다른 개인, 즉 문명 내에서 다양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디지털 고고학의 발전은 이러한 기념물 연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첨단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덕분에 연구자들은 이전 학자들이 기본적인 도구로는 볼 수 없었던 표면의 흔적과 정교한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시각적 해석을 넘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패턴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무암의 원산지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디지털 분석으로는 메메크인들이 왜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돌을 운반해 왔는지, 왜 더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을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고고학에 대한 그 기술의 적용은 메메크 문명에서 발견된 석상 머리 조각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고고학자들의 숙련된 눈으로도 볼 수 없었던 유물들이 발견되었지만 미무로 만들어진 이 머리들에 얽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도입은 미무로 만들어진 이 머리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메카닉 헤드와 문명에 대한 디지털 AI 스캔. 2021년 연구진은 라이다 리다라는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메메크 석상이 발견된 지역을 재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애리조나 대학교 소속 일본인 고고학자 이노마타 티시 이노마타는 샌노렌초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직사각형 형태의 토기 재래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길이가 약 1,000m, 내어비가 약 2,700m에 달했습니다. 올매 시대에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을 건설하려면 세심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는 이 공간이 단일 용도 이상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에나마타는 이 지역이 상당한 규모의 집단이 모여 의식이나 종교적 행사와 관련된 제례를 거행하는 대규모 공공광장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개발되기 전 초기 메소아메리카 고고학자들은 빽빽한 초목 아래 숨겨진 대규모 제례 공간을 탐지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이다는 고대든 현대든 인간이 만들어낸 지형의 변화와 그 모습을 위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이 기술은 빛의 펄스를 이용하여 숲을 투과함으로써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물, 도로, 농업 시스템, 수자원 관리 시설 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매크헤드 주변 경관에 대한 맥락을 제공했지만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념물 자체를 둘러싼 더 근본적인 의문점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주제가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직접적인 역사적 기록은 없으며 이 거대한 두상들은 그 기원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이 이름은 후에 아즈텍족과 마야족이 사용했으며 대략적으로 고무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이 고무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조각상의 독특한 외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상이 발견되었을 때 호세 마리아 멜가르 이 세라노는 도톰한 입술, 납작한 코, 약간 사시 같은 특징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닮았다고 추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연구자들은 시각적 해석만을 바탕으로 폴리네시아와 아시아에서부터 가상의 대양 건너 문명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기원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초기 고고학의 핵심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학자들은 관찰한 내용을 기술할 수는 있었지만 비교할 만한 기록이나 발전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증거보다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대 영상 기술을 두개골 자체에 직접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 때문에 조각상들을 옮기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연구원들은 각 기념물을 위해서 아래까지 스캔하여 컴퓨터 분석에 충분히 정확한 디지털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3차원 영상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인간의 시야 범위를 넘어선 표면의 세부사항, 즉 미묘한 곡선, 희미한 조각, 그리고 후대에 마야 문명과 연관된 달력 체계와 유사한 패턴까지 포착했습니다. 디지털화는 두상을 연구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3차원으로 구현된 후 연구자들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조각상을 즉시 회전시키고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구조강 스캐닝과 레이저 매핑 기술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얼굴 특징과 투구 형태의 머리 장식 외에도 다른 특징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현무암에 의도적으로 뚫린 작은 구멍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죽은 깨나 다른 상징적인 표시를 나타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 구멍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새겨졌는지 확실하게 밝혀낼 수 없었다. 2025년 익명의 연구팀이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추가적인 3차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새로운 분석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알려진 모든 메카닉 헤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 정렬, 비례, 얼굴 대칭을 감지했으며 이는 무작위적인 변이가 아닌 의도적인 설계를 시사하는 수학적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수준을 통해 알고리즘은 후대의 다른 문명에서 발견되는 조화로운 비율과 매우 유사한 얼굴 비율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폴리토스 대포와 파르토논 같은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발견되는 원리뿐 아니라 피타고라스 음악 이론과 관련된 수학적 관계와도 일치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조각상의 크기, 무게, 조각 스타일, 손상 정도가 모두 다르더라도 눈, 코, 입, 그리고 납작한 머루, 머리 뒷부분 사이에 공간적 관계가 알려진 17개의 기계, 머리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리즘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밝혀냈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추가적인 유사점이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인간 관찰자보다 훨씬 빠르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수주에 걸친 반복적인 테스트와 개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3차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은 두 조각상의 머리 부분 사이에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변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3차원 모델링과 라이다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조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회전시키고 내부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비교는 주로 표면 비율과
외부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현무암 내부에서 반복되는 미세 부식 패턴을 식별해냈고, 이는 특정 도구가 일관되게 사용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유출된 연구 발표 자료에는 모든 석기머리에서 동일한 도구 자국이 나타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이 발견은 중대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해당 종족이 단순히 무력이나 갈등을 통해 생존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직적이고 지적으로 주도적인 사회라는 생각을 뒷받침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준화는 개별적인 장인 정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공유된 기술, 훈련, 그리고 의도적인 설계 선택을 시사했다. 표준화는 조정을 의미했고, 조정은 구조와 영향력을 의미했다. 인공지능은 누가 기념물을 의뢰했는지, 왜 만들었는지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기념물 건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된 기법을 따랐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우연한 결과물이나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공유된 지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로는 건축업자 자체를 식별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고고학자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채석장과 운송 경로를 조사하고 미완성된 머리 조각들을 살펴보고 일부 조각들이 버려진 이유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재료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화산, 현무암의 자석 및 전기 전도성을 포함한 물리적 특성을 탐구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조각상 머리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는 기념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례 없는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제작 동기였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여 이 수수께끼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발굴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삶이나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계머리가 처음 발견된 멕시코의 레벤타와 베라크루즈 유적지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추가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굴 현장을 더 자세히 탐사하려는 연구자들은 2021년 AILAR 기술이 조감도 탐색에서 감지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산 로렌초 유적지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항해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리병, 자화된 바늘, 그리고 회전축이 있는 일반적인 나침반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유형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끝부분이 분명히 부러진 길이가 몇 인치에 불과한 작은 자철석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크 마개에 꽂거나 실에 매달아 놓으면 북쪽에서 약 8도 정도 벗어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자철석은 그 문명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지 못하거나 산 로렌초에서 발견된 석관, 봉분, 광장을 짓기 위해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그저 쓸모없는 유물일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봉분들은 주로 북위 8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철석은 이 문명에 대한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현무암을 옮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겼던 툭슬라 산으로 가는 길은 항상 정글, 산, 험준한 지형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이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그들에게 바퀴나 운반용 동물이 없었다면 나침반을 사용하여 툭슬라에서 산로렌소까지 화산석을 운반하는 길을 찾았을까요? 암석 운반 방식은 지속적인 연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지만 이 메메크 머리들의 성별에 대한 의문도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상하게도 이 머리들에는 몸통이나 하반신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자들은 눈과 코의 형태를 성별을 추정하는 지표로 사용했지만 3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중앙아메리카인의 신체적 특징은 직접적인 기록, 그림, 문헌에 묘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터링 부부가 발견을 한 지 불과 몇십 년 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 연구자이자
고고학자가 배를 타고 늪지를 탐사하던 중 또 다른 올메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발견이나 고고학적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고 배에서 늪지를 바라보던 중 거대한 머리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또 다른 잃어버린 올메 석상의 머리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석상은 베라크루즈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비록 또 다른 메크의 머리를 발견하는 것이 더 이상 대단한 발견은 아니었지만 이번 머리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 크기, 헬멧, 두꺼운 입술, 섬뜩한 표정, 날카로운 시선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메크의 머리와 똑같았지만 그 성 정체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면서 해당 영역 문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성만이 지배하고 여성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가부장제 사회였을까요? 그래서 남성적인 조각상이 그렇게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조각상의 투구 부분에는 완벽하게 잘린 커다란 사각형들이 있고 그 안에는 깔끔하게 조각된 구멍들이 파여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절단면의 형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것들은 멕시코 베라랑루스 주 시에라 데 로스 투클라스 산맥의 현무암에서 잘라낸 자성 조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교역의식이나 마법 부적 제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머리 장식에 박힌 구멍이 있는 이 작은 정육면체 조각들은 일마나이트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모나이트는 고온에서 전기 전도체로 사용될 수 있는 자성 티타늄 철 화합물입니다. 전기적 기능을 갖춘 이러한 형태의 기념비적인 석조물은 연구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품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자들은 마이크 머리가 정치적 또는 의례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 논쟁의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계 문명의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기록은 없지만 마크 카트라이트와 같은 일부 고고학 전문가들은 2014년에 거대한 머리 조각상 중 일부가 다른 유물을 복제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머리 조각칠은 원래 왕좌였으며 한쪽 면에 깊은 홈이 있습니다. 레벤타 발굴지의 재단 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러한 개조 작업 도중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왜 이 돌들이 원래 위치, 즉 메크 문명이 놓았던 곳에서 옮겨졌는지, 즉 재배치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델라웨어 대학교 종교학과 비교 종교학 부교수이자 메소아메리카 문명 전문가인 알미르 키리드는 올메인들이 공놀이를 하는 동안 지도자들을 지지하거나 다른 의례적 행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 돌들을 옮겼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올메인들이 악의적인 의도 없이 단지 특정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정치적 인물로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들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레벤타 석상 4개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석상들은 도시의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되어 성문을 지키는 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뜻밖에도 3개는 북쪽 성문에서, 나머지 하나는 르벤타의 남쪽 성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치 방식은 의도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문명이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위협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현무암 조각상들 사이의 유사성은 머리 부분의 전략적 중요 부위가 무작위로 훼손된 흔적으로 인해 무의미해집니다. 몸통이 없는 머리 조각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오물렉스 문명이 머리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키나 자세는 같을 수 있지만 옴치족은 얼굴만큼은 결코 같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정신을 바탕으로 마크 카트라이트는 옴치족의 두상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은
그 통치자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상의 고의적인 훼손과 매장 시기를 기원전 9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재발견된 일부 옴치족 두상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혈통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새로운 왕의 명령에 따라 잔혹하게 훼손되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눈을 도려내거나 입술을 깎아내는 등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만으로도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 다툼으로 인한 훼손 외에도 일부 메크헤드는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헤드인 라코바타를 들 수 있는데, 리푸엔테는 1995년에 이를 죽은 개인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초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6명은 당시 각자의 영역을 지배하던 살아있는 통치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오바타상은 발굴 실습 중 휴식을 취하던 학생들이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앉았던 돌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돌이 너무 매끄러워서 그냥 땅에 묻힌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1970년대 베라락주 시에라데 투클라스의 산티아고 투클라 근처 산길에서 라코바타의 두상을 발굴했습니다. 이 두상은 무게가 최소 40톤에 달하며 나머지 16개의 두상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이 슬픔에 잠겨 벌어진 듯한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입술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났음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은 훼손된 초상화의 주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훼손된 초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무수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단일한 견해도 최종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치자, 성직자, 운동선수 또는 수호자로 여겼지만, 저명한 메소아메리카 전문가인 마이클 디코는 기계머리가 사실은 잘린 머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전쟁 탈영병이나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이 범죄에 대한 대가로 참수당하고 이를 기념했던 메소아메리카의 전리품 문화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마야와 아즈텍보다도 더 오래된 올메 문명이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참수관습을 행하지 않은 유일한 문명이었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메카닉의 머리가 너무 끔찍해서 지도자들을 묘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시 통치 권력에 반역을 저지른 자들의 참수형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굳이 거대한 조각상과 기념비를 만들어 적을 기리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이클 디코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튜 스털링도 그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스털링은 그 머리들이 보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며 벽이나 둑에 눌려 뒷면이 납작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클 포터는 그 머리들이 야구 경기가 끝난 후 승자가 집으로 가져간 트로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제출물이 테마의 존재에 대한 추측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할까요? 기계 문명의 유산과 영향력. 역사가들은 기계 문명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 특히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 미친 그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인들, 특히 마야인들은 거대한 건축물과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건설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달력 중 하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이러한 업적의 공적은 메메크 문명으로 귀속되었으며, 메메크 문명이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의 창시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멕시코만 연안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인방울의 형상의 종교적 상징은 마야 문명의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신탁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으로
제규어 문양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흔히 웨어 제규어라고 불리는 제규어 문양은 아몬드 모양의 눈, 아래로 처진 입, 갈라진 머리가 특징인 메크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규어는 항상 신으로 여겨졌지만 메크 문명은 제규어 신의 탄생을 인간과 고양이과 동물의 교미로 인한 결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야인들은 이 문화를 계승하면서 제규어 문양을 통치자, 우주적 힘, 샤먼, 성직자, 심지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주적 힘의 상징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올메 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 미친 기계 문명의 인상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메메 문화의 가장 영향력 있는 특징은 여전히 거대한 머리 조형물입니다. 이 거대한 머리 조형물과 그 주변 광장, 그리고 언덕들은 수년에 걸쳐 건축 디자인의 참고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중앙 아메리카를 넘어 유럽의 공공공간, 예를 들어 마드리드의 유명한 원형 교차로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마드리드의 원형 교차로에서는 기계머리 조형물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프가 바로크 양식과 같은 다른 예술 스타일과 융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대 중앙 아메리카 조각가들은 기계머리 모양을 그대로 모방한 새로운 조각품을 만들어 지구를 수호하는 여신을 논란의 여지 없이 여성적인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제작자 페드로 레예스는 거대한 조각상을 만드는데 남성 장인을 기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화산석을 다룰 수 있는 여성 장인들로 구성된 작업팀을 만들어 기계머리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했고, 그 조각상에 탈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세요.